앵커 리포트에서 키워드로 현재 상황을 짚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마지막 유세입니다. 내일로 대선 투표일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후보가 1분 1초를 아껴가며 선거운동을 했는데 그 마지막 유세는 어디서 마치게 될까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서울 강북구 유세를 시작으로 하남과 성남, 광명, 서울 강서구를 거쳐 여의도 공원에서 피날레 유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빛의 혁명의 상징적 장소라 할 만한 여의도 광장에서 유세를 마침으로써 검증된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부각하고 계엄 극복을 강조하려는 행보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를 왜 합니까? 내란 때문에 하는 것이고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선거고 내란 세력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하는 선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선거는 이재명이 이기냐 김문수가 이기냐 그런 결정을 하는 선거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의 복귀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추모 일정을 시작해 오후 6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피날레 유세에는 김 후보와 대선 후보 자리를 두고 경선했던 후보들이 참석해 원팀 통합 정부 비전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유세 이후에도 서울 홍대와 강남을 찾기로 했습니다. 저는 광산적이 없습니다. 광산적이 있고 그래도 불안해가지고 양심에 불안해서 방탄 유리도 덮었었다가 조끼만 입은 게 아니고 유리만 덮었은 게 아니라 이제는 방탄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맺혀있는 우리 한을 풀어드리고 제주도민들의 그 아픈 한을 반드시 풀어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경기시흥 한국공학대를 찾아 학생들과 학식을 먹는 행사를 진행하고 이후 경북 경산시 영남대에서 유세한 뒤 대구 수성구, 수성못 일대에서 마지막 집중 유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시흥 한국공학대에서 마지막 유세지로 대구를 찾는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번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대구 경북의 시민들께서 선명하게 계엄과 그리고 탄핵과 그리고 부정선거 이런 오명을 뒤집어쓰는 보수가 아니라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새로운 보수로 가야 결국 보수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대선 레이스, 내일 유권자의 한 표에 후보들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국민의 선택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관련한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21대 대선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고 있는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이어서 지지율 수치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양당에선 각각의 판세를 좀 파악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국민의힘부터 판세 듣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막판을 갈수록 각 지지층이 결집을 할 것이고요. 또 특히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층, 보수 지지층 같은 경우는 사표 방지 심리가 분명히 작동을 할 것입니다. 이준석 후보에게 표를 줘도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없다. 그렇다면은 표로 단일화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심리가 작동을 해서 막판에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아마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턱 밑까지 가파르게 추격하는 그런 양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막판에 이제 보수의 이제 주요 원로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인물들이 유세에 함께하면서 사실 이번 조기 대선이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대선이다 보니까 프레임상으로 좀 불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보수 유권자들이 투표 자체를 좀 포기하거나 고민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 표를 행사함으로써 의미 있는 수치를 만들자라고 하는 심리가 반영이 된다면 저는 결국은 접전, 양강구도 접전으로 현재 지금 재편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결집이 이어져서 접전까지 갈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저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3당인 이준석 후보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셨지만 선거 막판에 가면 원래 양강으로 결집을 하기 마련이고 3당 후보에게 불리한 어떤 형태가 좀 벌어집니다. 왜냐? 과연 내가 행사하는 이 3당에 대한 후보에 대한 지지가 결론적으로 표로 이어질까라는 불안감이 있는 것이고 또 과거에 지난 19대 대선과 비교를 해본다면 그때가 탄핵 이후에 양강 플러스 3자 구도였기 때문에 지금의 구도와 매우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때 당시에 안철수 후보가 1위였던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골든 크로스를 기록할 뻔한 상황까지도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38석의 원내 정당이었고요. 그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이준석 개혁신당은 3당밖에 되지 않습니다. 3석밖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력 차이가 많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난 19대 대선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2위는 안철수 후보, 제3당의 후보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21.4%로 24%를 기록한 홍준표 후보보다 3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확실히 3당 후보에게 불리한 형세가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어쨌든 김문수 후보는 추격을 하고 싶겠죠. 그런데 이번 선거 처음부터 끝까지 김문수 후보는 사실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것 외에는 뚜렷이 본인 스스로를 조금 긍정적으로 포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아이템과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 긍정적인 이슈가 그나마 단일화였는데 결국에는 단일화도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소폭 상승 그리고 뭐 김문수 후보도 소폭 상승할 수도 있다. 결집으로 인해서. 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소폭 하락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해 봅니다. 네, 선거 막판 각 당의 네거티브 공방도 격화하는 모습인데요. 보수 성향 단체인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 의혹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충돌한 상황입니다.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구구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공작은 대선을 망치려는 명백한 선거 부정이자 사이버 내란입니다. 사실이라면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이나 박근혜 정권의 국정교과서 사태에 버금가는 국기문란 중대 범죄입니다. 증거가 더 인멸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늘 당장 리박스쿨과 관련된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속으로는 조작과 선동, 거짓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민낯입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는 김만배 신앙림 커피 공작을 이번 대선에서는 댓글 공작 시즌2를 벌입니다. 조작의 원조가 갑자기 상대 당에 조작 프레임을 덮어 씌우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 아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를 언급하면 형사처벌하겠다고 합니다. 진실을 말하면 유죄, 비판하면 반란. 네, 민주당에서는 리박스쿨과 김문수 후보가 연관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능성을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박스쿨의 2020년 유튜브 영상에서 김문수 후보가 등장하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수 진영 내부에서 다양한 활동가들이 있고요. 2020년도만 해도 김문수 후보는 사실은 제도권 정치에 있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분이었죠. 당연히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영상이 나올 수도 있고 사진이 찍힐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갖고 마치 지금 김문수 후보가 리박스쿨의 어떤 배우이고 지휘하고 통제하는 그런 주체인 것처럼 몰아가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아주 악의적인 네거티브인데요. 그러니까 이 경찰의 수사가 시작이 되다 하더라도 사실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미 대선은 다 끝난 후 아니겠습니까? 즉 당장 밝힐 수 없는 여러 가지 의혹을 내란이니 반란이니 댓글 조작이니 공작이니 무시무시한 단어들을 붙여가면서 국민 앞에 던져놓고 대선까지 의혹을 충분히 키운 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모르쇠 하는. 저는 정말 이게 왜 과거에 병풍 사건, 김대엽 사건이라고 있었죠. 또 지난 이제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말한 신앙림 김만배 커피 공작 사건 이렇게 검증 불가능한 의혹들을 무수히 던져서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고 민심을 왜곡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께서 투표를 심판하셔야 될 가장 구태하고 낡은 정치입니다. 정말 무책임하고요. 리박스쿨이라는 단체가 있고 거기서 개별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국민의힘은 관련이 없다고 수차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도 자꾸 뭐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공개해라?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악의적인 네거티브 마타도어다. 아쉬움이 참 큽니다.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과거 친 이재명 사이트 댓글 조작을 거론을 하면서 댓글 공작 시즌2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그러니까 A를 얘기하면은요, A를 다 정리하고 저는 그 다음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B를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이 리박스쿨에서 불법적인 댓글을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는 지금 현재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리박스쿨에서 불법적인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았다는 정황은 포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 사건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리박스쿨에서 불법적인 댓글을 달아서 그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재명 후보입니까? 이준석 후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공격하는 댓글을 이득은 당연히 김문수 후보께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리박스쿨과 김문수 후보가 관계가 없냐? 아직까지 없다고 하면 사실 다행이겠지만 김문수 후보께서 기독자유통일당 시절에 그 점퍼를 입고 이 손효숙 대표가 있는 이 리박스쿨 홍보 영상에 등장을 하셨어요. 본인이 등장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계가 있다고, 관계가 없는데 왜 등장을 합니까? 두 번째, 손효숙 대표가 2020년 선거 사무원 교육을 시키는데요. 이 협력사가 김문수 TV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이에요.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은 정광훈 목사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같이 창당을 한 정당입니다. 그런데 이 정당에서 이 리박스쿨 관계자 4명을 총선에 출마를 시켰어요. 그래서 김문수 지금 후보가 당시에 기독자유통일당 점퍼를 입고 이 후보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전전 총선을 말하는 거죠. 2020년. 그리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원장, 조정훈 교육위 간사가 이 리박스쿨 학부모들과 함께 국회에서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황들이 김문수 후보께서 국민의힘에서 무작정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고, 사실 조금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 늘본 학교라고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 역전 사업,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사업인데 이 리박스쿨에서 창의 체험 활동 지도사 자격증을 발급을 해줍니다. 이건 국가 자격증은 아니고 민간 자격증인데 이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초등학교 방과 후 활동, 즉 늘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벌써 초등학교 서울 시내에서 10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손효숙 이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 관련 이력도 없는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 정책자문위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주호 장관의 보좌관을 통해 추천돼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과 연관이 있지 않겠냐라고 저희 민주당은 나름대로의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국민의힘도 마냥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좀 소명을 해주시고 또 필요하면 경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또 하나는 이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 경제와 관련된 지지를 누구한테 또 듣느냐도 중요한데 짐 로저스 회장이면 꽤 유명한 사람이죠. 아마 경제를 모르는 사람도 알 만한 사람인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또 아니다라고 해서 또 반박을 짐 로저스 회장 측에서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장동혁 국민의힘 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은 이거 사기다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소통한 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가다듬는 데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최종적으로 일단 짐 로저스 회장 스스로가 이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고 본인은 대한민국 정치 이제 선거에서 그 어떤 후보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여러 언론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뭐 의도야 어떻든 과정이 어떻든 민주당에서
존재하지 않던 지지 선언을 마치 존재한 것처럼 국민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고 민심을 왜곡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고개를 숙여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지금 로저스 회장이 본인을 지지했다라고 직접 밝혔던 이재명 후보도 이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요. 이분이 세계 3대 투자자 중에 한 분으로 꼽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짐 로저스 회장이 어떤 이유에서 자신과 전혀 무관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특정 후보를 지지하겠습니까? 만약에 짐 로저스 회장과 이재명 후보가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지지 선언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처음 들었을 때 매우 황당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정말로 전혀 사실 무근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국민들에게 너무나 조급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경제 이론이나 여러 가지 120원 커피 원가 문제 또 호텔 경제학으로 사실 조금 망신을 당한 부분이 있었어요. 국민 앞에서. 그러다 보니까 좀 조급한 마음에 세계적인 경제 인물로부터 본인이 지지를 받은 것처럼 해서 국민들의 그런 안심을 하게 하는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런 부분은 좀 겸허하게 고개 숙여서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방금 이 자료 화면에서도 봤지만 저희 민주당의 뭐 현역 의원이라든가 저희 민주당의 구성원이 저 짐 로저스 회장의 지지 선언에 함께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 김진양 개성공단 기업 대표단 이분이 이제 중점적으로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말하는 걸 보면 어쨌든 나름대로 그 로저스 회장과 아는 분이 어쨌든 위챗으로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뭐 또 취지로 말했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짐 로저스 회장이 지지하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팩트인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 지지 발표를 했던 분들의 저는 잘못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사과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더민주혁신회의에서 이 기자회견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통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소통인지는 사실 저희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보단의 입장은 뭐냐면 어쨌든 우리 민주당의 구성원이 이 짐 로저스 회장과 소통을 해서 여기에 이걸 근거로 그 기자회견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확인을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뭐 수정이나 정정 보도도 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 민주당의 어떤 관계자가 여기에 대해서 배포하는 것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을 확실히 조금 더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도 책임이 있다면 저희도 사과는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지금 있었던 뭐 리박스쿨이라든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뭐 덮기 위한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라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또 한 가지 허위 정보 유통 금지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함께 들을게요. 저는 참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돼서 당선 무효형의 위기에 처했다가 가까스로 구사일생으로 재판이 중단됨으로써 이번 선거에 나올 수 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하겠다는 게 뭡니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관한 본인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 법조항을 삭제하겠다고 해요. 자, 본인 스스로 허위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법을 바꾸시는 분들이 특히 본인의 가족과 관련해서 조금 비판적이고 그런 지적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유통시키는 것을 허위 정보로 단정하고 이것을 법적으로 처벌하겠다. 저는 이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는 어떤 법 위에 특권을 갖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우려를 가질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은 본인에게 불리한 것들은 전부 다 법으로 차단하고 또 본인이 실제로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법조항을 아예 없애버리는 저는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지금 현재 우려하고 있는 이른바 총통 시대의 신호탄이다. 그래서 저는 이 예고편을 보면서 국민들이 정말 민주당의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을 모두 주게 되면 대한민국은 숨통이 완전히 없는 그런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나라가 돼 있구나라는 걱정들을 하실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역풍으로 불고 국민의힘 지지세가 좀 늘어나는데 좀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허위 정보 유통 금지법. 근데 이제 허위 정보 유통 금지법하고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그 중에서도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명백히 축구와 야구처럼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가지고도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TV 토론하는 거 다 봤잖아요. 그 주최한 언론사 아래에서 사실과 거짓을 다 카운트를 하고 또 끝나고 나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시 확인해서 발표하고 그래서 유권자들이 감안을 해가지고 또 투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허위정보 유통 금지법 같은 경우는 저희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사실 대한민국에서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어 왔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2017년도에는 독일에서도 SNS 집행법이라든지 2018년도에 프랑스에서 정보조작 방지법이 있었고 또 2024년 9월에는 국민의힘 소속 김미애 의원께서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번에 이재명 후보 뭐 아들과 관련해서 뭐 이걸 재갈을 물리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이 발의한 거 아니냐라는 것은 이 과거의 전례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된 사실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에서도 이러한 법을 발의한 적이 있고 근데 이 법이라는 것이 좀 세계적으로 어쨌든 필요하다는 의견도 분명히 있지만 또 반면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여당과 야당이 그야말로 같이 다 발의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들 해외 사례의 부작용도 잘 살펴가지고 필요하다면 또 수정을 해서라든지 아니면 이게 또 과도하다고 하면 폐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냥 협의 과정을 거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저희가 후보들과 관련해서 최근에 불거진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특히 이번 선거는 선거 막판에 특히 여론조사 공표가 안 되는 깜깜이 기간에 설화라든지 네거티브 공세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이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본투표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최종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에요. 중도층도 아마 많이 유보를 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지지층은 이미 사전투표에 가서 먼저 표를 행사했을 것이고요. 근데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한 분들이 최종적으로 보는 것은 결국 후보의 역량과 도덕성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특히 도덕성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라든지 김문수 후보의 여러 가지 발언, 논란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과연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청렴하고 그리고 정말 그런 자격이 있는 지도자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함에 있어서 이 설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이 매우 거칠어지고 있어요. 뭐 내란이라고 하는 표현도 더 많이 쓰시고 뭐 척결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좀 강하게 하시는 걸 보면은 국민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구설수의 문제보다도 이재명 후보가 정말 집권을 하게 됐을 경우에 어떤 공포스러운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도 하실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이 중요한 부분이고 또 특히 이재명 후보의 가족과 관련된 이것은 이재명 후보의 어떤 뭐 아들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재명 후보가 과연 국민들을 준법과 도덕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자질론으로 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막판 표심에는 매우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네, 이재명 후보 발언이 거칠어지고 있다. 그리고 아들에 대한 논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준석 후보의 여성 혐오 발언 논란도 있었고 또 유시민 작가의 발언 논란도 있었는데 이런 논란들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표심에 저는 뭐 영향을 어떻게 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 후보 모두 한 방씩 주고 받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설화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설화의 사건이 터진 다음에 국민들을 대하는 이 후보자들의 저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분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뭐 이재명 후보는 무슨 유시민 작가의 발언, 김문수 후보는 뭐 어쨌든 그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설화가 있었죠. 근데 이제 여성 혐오 같은 발언 같은 경우는 이준석 후보 당사자입니다. 근데 당사자가 본인이 한 발언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없다는 식으로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당사자가 한 설화에 대해서 가장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유시민 작가의 설화 역시 사실 적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민주당도 유시민 작가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시민 작가가 저희 민주당의 구성원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회피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유시민 작가가 그러면 그 발언을 했던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선란영 여사께서 본인이 노동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본인이 여성 노동운동 하신 분들을 약간 비하하는 발언 같은 것을 최근에 하셨어요. 또 김문수 후보자 같은 경우도 노동부 장관이었는데 뭐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약이다.
뭐 이렇게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해서 안 될 말씀을 하셨고 이러한 것을 연장성산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작가의 발언은 잘못됐다라고 했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잘못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박스쿨 같은 경우는 김문수 후보에게도 사실 리스크가 있겠죠. 근데 본인은 지금 모른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 영상에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리박스쿨과 관련된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드러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리박스쿨과 관련된 것은 국민의힘이 대선 이후에 당권 경쟁을 할 때 혹시라도 김문수 후보가 또 도전을 한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그때 오히려 점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이제 마지막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단일화에 대한 변수가 있는데 단일화 변수는 끝난 것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지난번 이제 탄핵 전국대 한번 3자 대결에서 보면 그 당시에도 이제 정권 교체 열망이 굉장히 컸지만 문재인 당시 후보는 40% 초반을 얻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열망이 있었으면 절반 가까이 왔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그러면 이재명 후보나 다른 후보들의 득표율이 어떻게 좀 생각될지 예상까지도 함께 듣겠습니다. 국민의힘부터 듣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은 유승민 후보라든지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 제3지대에서 뭔가 탄핵 찬반 논란으로 좀 자유로운 후보들이 좀 있었고 이분들이 적지 않은 국민들의 지지를 좀 받았던 국면이었다면 지금은 사실은 이 민주당 대 국민의힘의 양강 구도에서 제3지대 이준석 후보 이렇게 이제 한 명 정도가 더 껴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국민들이 새로운 정치 또 이러한 것도 열망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도 사실은 문재인 당시 후보에 대한 피로도가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피로도는 상당히 많이 누적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오늘 밤에라도 정말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그 시너지는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효과일 것이다. 저는 그리고 이제 그 단일화를 지금 마치 국민의힘만 일방적으로 원하고 개혁신당에서는 완전히 선을 긋고 배제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여성 혐오적 발언을 함으로써 사실 이준석 후보는 상당히 불안정한 후보라고 하는 리스크가 이번에 부각이 됐어요.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을 하면은 이준석 후보에게 줄 표가 결국엔 마지막에 본투표에서는 김문수 후보로 결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이번에 만약에 10%의 득표율을 얻지 못해서 한 7, 8%를 얻는다면 사실은 이준석 후보에게 애초에 가졌던 기대감이 상당히 깨지는 것이 돼요. 그러면 본인의 정치에도 상당히 타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명분적으로 이재명의 시대를 막겠다라고 하는 명분을 함께 가져가면서 단일화를 해주는 것도 본인에게는 상당히 좀 슬기로운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늘 밤까지도 정말 단일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이번에 단일화를 통해서 어떤 보수에서의 그런 유망한 그런 주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단일화에 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부터 이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1대1 구도로 갔다고 하면 사실 지금보다 저는 격차가 훨씬 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선거 캠페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만약에 단일화가 됐다고 하면 김문수 후보의 표가 상당히 더 올라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어쨌든 단일화의 어떤 효과는 단 1%라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하지만 이 단일화 이슈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언론에서 노출 빈도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저는 이 단일화 이슈는 이준석 후보에게도 김문수 후보에게도 사실 둘 다에게 좋은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는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사실 황교안 그리고 자유통일당의 구주화 후보의 어떤 지지는 사실상 끌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정선거 의혹 빅텐트는 만들어낸 것 같다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뭐 극우 지지자들이라든가 보수 지지층에게는 조금 어필할 수 있겠지만 중도층까지 확장하는 데는 전혀 영향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까지도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에 기대를 조금 거는 것 같은데 저는 최근에 이준석 후보가 여성 혐오 발언을 해가지고 오히려 더 이제
단일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와서 단일화를 해버리면 야 이준석 후보가 이제 이 여성 혐오 발언 때문에 두 자릿수 지지율을 맺기가 어려워서 선거비 보전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단일화를 응한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이준석 후보로서는 더 단일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고 이미 사전투표가 시작된 이후부터는 국민의힘과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는 사실상 효과가 다 없어졌다. 그리고 만약에 단일화도요. 사실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에서 승리를 했다고 하면 저는 그래도 조금 드라마틱한 과정과 드라마틱 결과 그러니까 국민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서 혹시라도 이준석 후보가 대폭 상승을 지지율을 이룰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 이슈는 이대로 끝나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단일화 얘기까지 해봤고요. 또 대선 과정에서 변수를 꼽자면 투표율도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 지지 기반인 호남권에서 50% 넘는 투표율을 기록한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 기반인 영남권에서는 낮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이런 양상은 본투표에서 이어질까요? 저는 이제 이번에 투표율이 사실 TK와 PK가 상당히 중요하고 투표율만큼 중요한 게 그 결과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50%를 넘은 적이 있었잖아요. 이때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후보 교체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야말로 보수 지지층에게도 외면을 당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TK에 가서 이재명 후보가 많은 지지를 호소한 결과 그때 50%를 넘는 그런 효과를 받았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다시 조금 TK에서 결집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애초에 저희가 선거 캠페인을 시작했을 때처럼 이재명 후보가 TK 지역에서 30%를 넘느냐 이것이 우리 민주당의 목표일 것이고요. 그다음 PK에서는 이 김문수 후보를 이재명 후보가 넘어설 수 있느냐 이 정도의 목표, 두 가지 목표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20대 대통령 선거 때 보면 이 경남에서 윤석열 후보가 58%, 이재명 후보가 37%로 사실상 10% 이상 뒤졌고요. 또 경북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72%, 이재명 후보가 23%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경북에서 30% 그리고 부산에서 김문수 후보를 딱 한 표라도 이길 수만 있다고 하면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아마 50% 이상의 득표율도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영남권에서의 득표율이 중요하다. 지금 실제로 국민의힘은 영남 투표율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예상하십니까? 뭐 막판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것이 당연히 투표에서는 유효한 전략이고요. 저는 이제 우리 사전 투표율을 보면은 TK나 PK 지역이 좀 전체 평균에 비해서 좀 저조한 건 맞아요. 예. 근데 저는 이것이 어떤 뭐 투표율의 참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전 투표를 바라보는 이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남권이나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사전 투표와 본 투표를 거의 동일시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좀 말씀들을 나눠보면은 특히 이제 60대 이상 연령층이 좀 고령층이시거나 아니면 TK, PK에 기반을 두고 계신 분들은 투표는 결국은 본 투표 날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것이 어렵다면 그렇다면 보조적으로 사전투표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뭐 부정선거화 문제가 아니라 본투표 때 결국은 많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고요. 지난 대선과 총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전투표에서는 영남권 지방이 대체적으로 좀 저조했지만 결국 마지막 투표율에서는 거의 비슷한 수치까지 수렴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투표가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초반에 이재명 후보 뭐 지지율이 과반을 넘길 때만 해도 정말 뭐 TK나 PK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지만 막판에 김문수 후보가 빠르게 추격을 하면서 사실 TK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20%로 좀 주저앉는 경향을 보였고요. PK에서도 결국은 좀 역전되는 상황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번 PK, TK에서도 결국은 80% 이상의 투표율이 나와준다면 상당히 김문수 후보의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아마 이재명 후보는 TK에서는 한 20% 중반대 정도 그리고 PK에서는 아무리 많이 나와도 30% 후반대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결국 보수층은 김문수 후보에게 좀 몰표를 줄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즉 보수의 결집을 위해서 뭐 전직 대통령의 움직임, 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영화 보면서도 또 하기도 하고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도 자기 지역 근처를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과거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때 뭐 수사도 받으셨고 재판도 받으셨지만 이제 국민들 마음 속에는 그분들이 어떤 과거의 적폐 이런 단어보다도 이제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서 남아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보수층이 상당한 향수를 갖고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건강한지 이러한 것들을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대선이 비상계엄으로 이루어지는 조기 대선이다 보니까 보수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해봐도 안 되는 선거가 아닌가라고 하는 낙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직 대통령, 한때 정말 우리 국민들이 좋아했고 특히 보수층이 존경했던 그런 두 전직 대통령이 나옴으로써 나서서 정말 표를 행사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내가 투표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마음을 바꿔서 투표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막판 지지층의 투표율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는 이 두 원로의 움직임이 아마 큰 도움과 또 메시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생각보다 많이 나오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저는 전직 대통령들이 이 대통령 선거에까지 나서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당하다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많이 나서지 않는 것은 다행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민주당도 당대표실에 있는 대회의실, 그러니까 최고회의가 열리는 공간에 보면은 DJ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감옥까지 다녀오신, 그러니까 불명예스럽게 퇴장을 하신 이 전직 두 명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진까지 안 걸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분께서 과연 돌아다니신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께서 이 두 전직 대통령께 요청을 했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지지층 결집이 안 됐구나. 근데 선거가 하루 남은 상황에서 이미 결집이 되고 본선거 후보에 등록을 할 때쯤이면은 중간지대, 그러니까 중도층을 공략하러 외연 확장을 가야 되는데 아직도 지지층 결집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의 어떤 대선에서 결과가 어둡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사실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깨끗한 김문수 후보 도우러 왔다. 근데 본인이 말씀하시기엔 조금 어폐가 있는 발언이 아니신가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의 과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TK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결집 효과를 저는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두 명의 전직 대통령께서 움직이신다고 해서 선거의 결과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예, 이 이전 대통령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요. 지난 주말에 전광훈 목사 집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호소문이 전해졌습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몰아달라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를 두고 상당히 세게 좀 비판을 했는데 윤상현 공동선대위원장은 탄핵 반대는 우리 땅의 뿌리와 정체성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이에 친한계는 또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마치 대선 이후에 당권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미리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세간의 의구심을 가지게 될 만한 그런 조금 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탄핵은 이미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확정되어진 하나의 결과입니다. 파면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찬성하건 반대하건 이제는 수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국민들의 지금 평균 눈높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그 당시에는 반대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는 대선을 앞두고 탄핵을 반대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반성하는 것이 당연히 합리적인 수순입니다. 그것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한 것입니다. 저는 윤상현 의원이 어떤 의도로 저런 말씀하셨는지는 그 뜻은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김문수 후보에게는 매우 부담이 되는 상당히 어려움을 주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상현 의원 개인의 발언을 또 두고 또 친한계가 일제히 나서서 이것을 공격하는 것은 이것 또한 이게 나중에 당권 투쟁을 위한 어떤 밑자락이 아닌가라는 국민들의 불편한 시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발 더 이상 내일까지만이라도 정말 하루 남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갑론을박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늪에 있다라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인데 다만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아주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선을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당 지도부의 메시지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이런 모습은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지켜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말 본인 때문에 지금 치러지고 있는 국민의 혈세 4천억을 들여가지고 본인 때문에 생긴 이 대통령 보궐선거인데 본인이 아스팔트 세력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그 메시지를 또 국민들이 듣게 하는 이런 상황에 과연 반성을 하고 있나?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밖에 없고 저는 여기에 더해가지고 윤상현 공동선대위원장께서 뿌리가 흔들리면 나무가 쓰러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의 뿌리는 불법적인 비상 계엄입니까? 저는 그런 나무라고 하면 100번이라도 쓰러지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으로서는 사실 이제 뭐 국민의힘에 얼씬도거리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런 말은 계엄 직후에 바로 했었어야 되고 후보 등록을 한 직후에는 또 김문수 후보께서 했었어야 할 말이고 또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이런 것도 충분히 다 어필이 됐었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 다 보는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체포당하려고 하자 뭐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민의 현역 여러 명들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에 찾아가서 방탄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다 목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윤상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사실 임명한 거에서부터가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제대로 된 절연을 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고 저는 국민의힘이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를 끊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큰 시그널이라고 보고 저는 국민의힘이 두고두고 여기에 대해서는 개혁에 발목을 잡힐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이제 오늘 밤 12시면 대선 공식 선거운동은 마지막이 됩니다. 12시까지는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마지막 유세를 어디서 하느냐 그리고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인데 이재명 후보는 여의도 공원을 선택을 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서울시청 앞 광장을 선택을 했고 이준석 후보는 대구를 선택을 했습니다.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종로구 보신각에서 하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지요. 아마 어떤 메시지를 담을 것이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 여의도 공원에서 어떤 메시지 나올까요? 그러니까 지난 겨울 동안 우리 국민들 참으로 아스팔트 추운 바닥에서 이 빛의 혁명을 이뤄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죠. 그래서 여의도 광장에 저희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빛의 혁명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장소로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화가 사실 짓밟힐 뻔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근데 87년 11월 30일 평안민주당의 김대중 대통령 후보께서 이 여의도 광장에서 130만이라는 수많은 지금도 사실 130만이면 엄청난 인파인데 당시로서는 정말 대단한 인파였죠. 여기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민주화를 외치시면서 선거운동을 하시고 유세를 하셨기 때문에 김대중 정신을 이어가는 이재명 후보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어쨌든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를 만나가지고 대한민국을 대통령이 되셔서 인터넷 강국으로 만드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도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첨단 과학기술의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이런 의미도 포함됐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유세의 어떤 면면을 보면은 이제 국토종단이라고 하는 이제 특수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주에서 시작을 해서 경부선을 쭉 타고 올라와서 이제 마지막에 서울로 올라오는 그런 이제 행보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막판 지지층을 최종 결집을 하면서 결국에는 마지막 승부처는 서울입니다. 서울 수도권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여기가 이제 중도층이 가장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라는 것도 있고 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서울시청 광장이라고 하는 그 공간 정말 국민들이 옛날에 2002 월드컵 응원의 열기가 또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모였던 시민들이 뭐 집회도 하고 유세도 했던 그런 곳에서 이제 막판 결집을 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막판에 왜 대구를 골랐느냐. 예. 이것은 본인이 이번에 대선에서는 당선될 가능성은 사실 없다라는 것을 본인도 인지할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의 목적은 뭐냐? 보수의 세대 교체의 다음 주자로 자리매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
다음은 이준석이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대구에 마지막 선거 캠페인을 하는 것이 아닌가 분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